안녕하세요. 변호사 이재만입니다. 드라마 대장금, 겨울연가, 세상을 놀라게 한 대중가수 싸이의 성과 등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우리의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콘텐츠야말로 이 시대가 원하는 진정한 미래 성장 동력으로 급부상 중인데요. 국내 콘텐츠 수출에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의 대표로서 대한민국 콘텐츠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쉼없이 노력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과연 누구일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세계를 감동시키는 우리 문화, K-팝의 활약을 중심으로 일본,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신한류의 바람이 확대되고 있다. 이런 글로벌 콘텐츠 도약의 중심에 한국콘텐츠진흥원 홍상표 원장이 있다. 홍상표 원장은 1982년 연합통신 기자로 시작하여 YTN 정치부, 사회부, 국제부를 거쳐 보도국장 연임. 그 후 YTN 마케팅국 국장, 경영기획실장, 경영담당상무로 28년간 언론인의 길을 걸어왔다. 그 후 2010년 청와대 홍보수석을 거쳐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으로 우리나라 콘텐츠 육성을 책임지고 있는 홍상표 원장. 오늘 그를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바쁘신데 이렇게 또 시간까지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오히려 감사하죠. 네. 그 한국 콘텐츠진흥원 하면 네. 예, 보통 이제 콘텐츠에 대해서 좀 모르는 시청자분들이 많은데 네. 콘텐츠 하면 저희들이 이제 학교 다닐 때 네. 원서를 보면 원서에 콘텐츠라고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콘텐츠라고 하는데 네, 네. 그러면 결국은 콘텐츠라는 게 책으로 따지면 그 내용이고 네. TV로 따지면 그 내용, 가령 드라마라든지 프로그램, 나오는 프로그램. 그걸 콘텐츠라고 하나요? 얘기하죠. 아,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보통 콘텐츠 산업하면 굴뚝 없는 산업에 비유하는데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면 콘텐츠진흥원에 대한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잘 아시다시피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난 2009년 5월에 통합 출범을 했습니다. 예. 그전에는 그 방송 영상, 게임, 또 애니메이션, 예. 만화, 예. 패션 같은 예. 이른바 컨텐츠라고 얘기하는 모든 장르의 그 산업들이 각 분산돼서 진흥기관이 따로따로 있었습니다. 예. 그것이 2009년도에 다 합쳐져서 중요한 기관 5개가 합쳐져서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방송, 게임, 애니메이션, 캐릭터, 만화 등 대한민국의 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해 설립됐으며 총괄 지원을 담당한다. 이에 대한민국의 글로벌 콘텐츠 강국 도약을 목표로 삼고 대한민국이 콘텐츠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네. 취임사에서 예. 콘텐츠 산업 육성을 통해서 창조 경제를 견인하고 네. 새 일자리들을 만들겠다. 예.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네. 원장님은 창조 경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아시다시피 뭐 창조 경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죠. 네. 제가 나름대로 해석해 보기에는 인간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상품화하는 겁니다. 예. 예.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의 창의력과 상상력에 예. 과학기술과 기타 다른 여타 산업이 융합해서 결국 새로운 부가가치, 세상에 없는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것이 시장을 만들고 예. 그 시장이 형성되니까 그것이 다시 일자리가 생기고 그렇게 시장, 일자리, 부가가치 이것이 선순환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경제 기반. 예. 그걸 아마 창조 경제라고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그냥 쉽게 설명해 주셔서 무슨 뜻인지 쉽게 이해가 되네요. 네. 그렇다면 그 요즘 그 유행하는 글로벌 경쟁력을 가졌다는 그 대중가수 싸이. 예, 그렇습니다. 이 싸이 경우는 굉장히 독창적이고 네. 아주 창조적으로 아주 활동도 열심히 하는 예. 그런 가수인데 그것도 창조 경제의 예가 아닐까 싶은데. 당연합니다. 예, 가장 대표적이죠. 네. 그러면 그런 그 싸이와 같은 네. 창조 경제의 사례를 몇 가지 드실 수 있나요? 예,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우선 싸이를 예를 들어보면 예.
그 싸이는 싸이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재능.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끼가 있다. 예, 예. 좋은 의미에서 끼죠. 예. 예. 그 재능에다가 재능에 사실은 유튜브가 결합이 됐기 때문에 오늘날 싸이가 된 겁니다. 그렇죠.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그렇죠. 세계적인 엄청난 그 열풍을 가져올 수가 있었겠죠. 근데 바로 그 싸이는 바로 재능이고요. 개인의 예. 재능이고 예. 그다음에 유튜브는 어떻게 보면 기술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것은 요즘 말하는 IT 기술이 만들어낸 하나의 글로벌 플랫폼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 플랫폼을 제대로 활용해서 결국은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세계적인 선풍을 일으키게 됐다. 예. 네, 그것은 역시 사람의 창의력과 과학기술의 만남이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예.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금까지 한 10여 년 동안 해리포터가 가져온 경제적 어떤 부가가치 창출이 308조 원이 된다고 합니다. 308조요? 308조 원, 우리 돈으로. 와, 치면요. 대단하네요. 네, 그렇게 엄청난 한 분 존 롤링 혼자서 시작을 한 일이 해리포터라는 예, 해리포터 그 작품 시리즈. 하나가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지금은 뭐 영화로 소설에서 영화로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뭐 캐릭터 또 뭐 예를 들면 테마파크까지 지금은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로 활용이 됐죠. 예,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창조 경제를 성공시킨 하나의 큰 사례죠. 그렇다면 그 콘텐츠 산업 육성을 통해서 네. 창조 경제를 견인하는데 예.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뭔가요? 역시 저희들이 말할 때 인간의 창의력을 어떻게 키우느냐. 아, 이제 예. 결국은 뭐 창의력을 어떻게 키우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예, 예. 그래서 창의적인 그 어떤 사람의 우리 인간의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우리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러한 어떤 정책적인 어떤 그런 뒷받침을 해서 그런 기본적으로 그런 인프라, 그런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창의 산업을 육성하는데 가장 선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그 콘텐츠 산업 육성과 창조 경제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지금 한국 콘텐츠 진흥원이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서 해온 일들 중에 뭐 주요한 일들이 있으시면 좀 소개해 주실 수 있겠어요? 콘텐츠를 생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산한 다음에는 유통을 시켜야 되겠죠. 세계적으로 유통을 시켜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통하기 위해서는 요즘 말하는 기술을 많이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문화기술이라는 CT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많이 하는데 그 외에 스마트 기술이라든지 그런 기술 개발 파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콘텐츠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창의력을 가진 인재들이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창의력을 기르기 위한 그런 어떤 인프라를 조성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를 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콘텐츠 산업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영세합니다. 영세하기 때문에 그런 콘텐츠 업체들이, 콘텐츠 기업들이 대기업과 서로 상생해서 공생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조성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콘텐츠 기업들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하는 이른바 동반성장 생태계를 조성하는 작업.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말씀드린 그런 5가지, 저는 5가지의 중점을 두어서 각 분야별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콘텐츠를 제작, 생산, 유통하는 일을 비롯하여 콘텐츠를 직접 만드는 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또한 다양한 창작 활동 지원 및 영세한 콘텐츠 기업 지원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 그간 그 콘텐츠 사업에 대한 지원이 이제 기업 위주로 지원이 이루어지다가 우리 원장님이 취임하신 이후에는 그 스토리의 원천인 그 창작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뭐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은 뭐 제가 꼭 취임해서 그것이 늘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기는 좀 뭐 그렇고요. 다만 그 스토리텔링 이른바 뭐든지 그 안에 스토리가 있어야 우리가 얘기가 돼야 뭐든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컨텐츠의 기반은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토리텔링 산업을 육성하고 거기에 따르는 여러 우수한 작가를 양성하고 하는 것은 아주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는 기초 중에 기초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스토리 공모대작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스토리 공모를 통해 창작자의 지원을 확대하고자 순수 창작 컨텐츠 스토리를 공모한다. 창작의 원천인 창작자들 또 이를 유지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영세업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예, 영세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이 이미 제정이 됐고 예. 시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예. 그건 어떤 내용들인가요? 우리나라의 전체 콘텐츠 산업의 볼륨이 약 한 89조 원. 작년에 총생산 굉장히 크네요. 적진 않은 부분이죠. 그런데 거기에 종사하는 업체를 보면 아주 영세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전체적으로 종업원 10인 미만의 기업이 전체 94%고요. 그다음에 연간 매출액 10억 원 이하의 기업들이 전체 92%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영세하고 영세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영세하면 우선 자금이 부족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뭘 가지고 할래도 담보가 없으니까 금융권의 무슨 융자라든지 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콘텐츠 공제조합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되면 지금 출범을 시키려고 하는데요. 더 필요한 것은 한류 콘텐츠가 외국에 나가고 그러므로 해서 많이 이게 확산이 되면 예를 들어서 한류 드라마에 나오는 이 유명한 스타들의 이 옷차림이나 화장 이런 걸 보고 한국 화장품이 잘 팔린다 이겁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쓰는 무슨 뭐 스마트폰 이런 거 보고 전자제품이 잘 팔리고 그래서 기업들은 한류의 덕을 본 사람들입니다. 어떤 면에서 수혜자죠. 그렇네요. 네, 그래서 그런 수혜자들이 조금 기금을 출연해 주면 그 기금으로 콘텐츠 기업들이 또 커서 또 좋은 콘텐츠를 생산하면 그걸로 인해서 자기네 또 기업의 또 매출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어떤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대기업, 특히 대기업들이 좀 이 콘텐츠 공제조합에 참여해서 뭐 그렇게 대기업 입장에서 보면 큰 돈이 아닐지라도 작은 콘텐츠 기업들로 보면 그것은 아주 생명수와 같은 그런 굉장히 크고 귀중한 그런 지원 그런 차원에서 저는 많은 그 대기업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오늘 인터뷰를 빌어서 요청합니다. 그 지금 콘텐츠 진흥원장님으로 취임하신 지 지금 한 1년쯤 되셨는데 취임하시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나요? 우리 기관은 사실은 정부의 국고 보조금을 가지고 그 산업체를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어딘지 여기도 준정부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어딘지 모르게 구성원들이 요즘 말하는 소위 말하면 요새 갑을이라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우리가 소위 말해서 갑스럽게 너무 행동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는 도와주는 지원하는 기관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도움을 받는 곳은 콘텐츠 업계다. 우리가 당연히 그 업계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림하지 마라. 그래서 일하는 자세부터 바꿔라. 라는 얘기를 많이 했고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구성원들의 이 어떤 마음의 자세, 쉽게 이야기하면 의식을 바꾸는 거,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많이 좀 바뀐 측면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나름대로 자부를 해봅니다. 그 소통을 중요시한다는 그 우리 원장님답게 그동안 이제 분산되어 있던 여러 조직들, 그 지원 업무와 민원 업무, 콘텐츠 산업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한 군데로 통합해서 그 편리한 시스템도 만들었다고 하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뭐 콘텐츠 어떤 걸와 콘텐츠 산업과 우리의 지원 사업과 관련한 무슨 정보라든지 뭐 기타 뭐 민원 사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각각에 이제 흩어져서 어떻게 이제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좀 불편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한 군데 다 모았죠. 모아서 이쪽에서 정보도 제공해주고 또 상담도 해주고 또 뭐 자기들이 창업을 하게 되면은 창업에 대한 또 어떤 정보도 제공해주고 또 어떤 일종의 멘토링도 해주고 또 해외 진출하는 사람들한테는 또 지원도 해주고 그래서 콘텐츠 산업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제작에서부터 유통까지 필요한 지원을 원스톱으로 한 군데서 다 해줄 수 있는 이런 기구가 필요하다. 그런 어떤 조직이 필요하다 해서 만든 곳이 바로 콘텐츠 종합지원센터고요. 지금 이 센터를 만든 지가 지금 한 10개월 조금 넘었는데 나름대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금 좀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 원장님은 상당히 그 서비스 마인드가 투철하신 분 같은데 그 이 많은 콘텐츠 보면 뭐 애니메이션도 있고 드라마도 있고 뭐 노래도 있고
근데 여러 장르들이 있는데 우리 원장님은 그 중에서 어떤 분야를 가장 즐기시나요? 보면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네.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하고 제가 지금 여기서 어느 특정한 걸 많이 즐긴다는 것은 그런 것은 뭐 제가 좀 뭐라고 꼬집어서 말씀드리긴 참 곤란하고요. 뭐 드라마도 좋아하고 음악도 좋아하고 많이 좋아합니다. 좋아하긴 한데 다만 최근에 제가 이제 느낀 것 중에서는 그 조용필 씨 있지 않습니까? 조용필 씨가 이번에 이제 그 헬로, 그다음에 바운스 이런 뭐 새로운 뭐 몇 년 만에요? 뭐 10년, 20년 만에 10년 만에 이렇게 다시 앨범을 냈는데 그것이 기대 이상의 엄청난 지금 선풍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역시 뭔가 컨텐츠에 있어서는 바로 그런 조용필 같은 그런 뭔가가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뭐냐? 결국은 한 군데 머무르지 않고 변화를 추구하는 겁니다. 뭔가 새로운 변화. 또 변화라는 것은 결국은 창의성, 인간의 창의성이거든요. 창의성. 또 그것은 상상력하고도 연결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역시 콘텐츠에 있어서는 역시 창의성, 뭔가 새로움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창의력, 변화에 대한 어떤 그런 열정, 이런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갖습니다. 그 한국 문화 콘텐츠의 그 우수성을 체험할 기회도 많으실 것 같은데 해외 행사에도 많이 참여하셨을 테고 그렇습니다. 그 해외에서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에 대한 반응 그건 어떻던가요? 대단하죠. 네. 사실 가보면요. 우리들이 생각한 거 이상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컸나. 대한민국이 대단한 나라가 됐구나. 그런 걸 아주 피부로 그 절감을 합니다. 요즘은요. 대한민국 뭔가 이 문화 우리가 민족적으로 어떤 이 문화적 DNA가 굉장히 우수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뭐 사람들이 우연이라고 싸이가 이렇게 된 게 우연이다 그게 아니고 뭔가 오래전부터 우리 민족한테는 어떤 그런 문화적 DNA가 굉장히 우수한 DNA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소위 한류라는 것이 지금 이렇게 뜨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저는 그렇게 해봅니다. 특히 지난해는 또 우리 사실 뭐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굉장히 중요한 한 해였어요. 왜냐하면은 지난해 우리의 문화 서비스 수지, 국제 수지, 문화 서비스 분야 국제 수지가 처음으로 흑자가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것은 바로 뭘 얘기하냐면 우리나라가 문화의 수출국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네요. 결국은 선진국도 역시 아무리 좋은 물건을 많이 팔아도 문화를 외국에 팔지 못하면 선진국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선진국 반열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단계까지 왔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문화 산업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외국에 다니면은 그런 어떤 폭발적인 반응 이런 것도 다 그와 무관치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문화 수출국이라는 게 참 듣기 좋네요. 보니까. 그 문화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사용 인구가 많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국내 인구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이걸 해외 문화 콘텐츠를 수출해야 되고 이제 수출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그 유관 산업에서 해외 수출을 위해서는 가장 유의해야 될까 또 어떤 문제를 가장 중점적으로 보완해야 될지 그 수출하는 데 필요한 그 과제는 뭔가요? 지금은 드라마라든지 아니면 케이팝에 좀 치우쳐 있다. 그래서 이런 장르를 좀 다양화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개별 장르가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패션과 케이팝이 같이 나간다거나 또 뭐 예를 들면은 무슨 드라마 스타들과 패션을 또 이렇게 결합해서 융합해서 나간다거나 장르를 다양화해서 가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과제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동남아나 이런 쪽에서는 한류가 일반화됐지만 아직도 남미, 중남미라든지 또 중동이라든지 또 동구권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쪽은 아직도 개척의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또 다변화해야 된다. 그렇군요. 그래서 장르를 다양화하고 지역을 다변화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의
한류 수출, 한류의 글로벌 시장 진출의 가장 두 가지 핵심적인 과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콘텐츠의 소비자이기도 한 대중에게 우리 한국콘텐츠진흥원장으로서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뭐 어떤 말씀이 있으신지요? 예, 우선 뭐 소비자들께서, 그러니까 콘텐츠 소비자들께서는 결국 우리 콘텐츠를 많이 사랑해 주셔야 되고요. 아, 예. 그 사랑의 표현을 뭐 우선 많이 봐주시고 많이 예. 사용해 주시고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사랑의 표현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많이 아시죠? 뭐 불법 다운로드. 복제품이라든지 예. 불법 다운로드라든지 예. 개인한테는 뭐 그것이 뭐 개인의 사정은 있긴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우리 콘텐츠 산업을 좀 더 육성하기 위해서 네. 정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정말 좀 대가가 필요한 곳에는 그렇죠. 지불하는 네. 그런 어떤 문화 이것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창조 경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컨텐츠 리더 홍상표 원장의 궁금증 베스트 5입니다. 취임 1년이 지났는데요. 예. 그 1년이 지난 이후에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는 무엇인지 또 그 이유가 뭔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직원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예. 원장님 오신 다음에 일할 맛이 났습니다. 일할 맛이 납니다. 사기가 예, 진작되네. 일할 맛이 납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거 할 때 제가 좀 뭉클했습니다. 예. 좀 이런, 그래도 내가 와서 직원들한테 그래도 이 분위기를 많이 바꿨구나. 예. 그동안 직원들이 좀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에서 좀 나름대로 좀 애환이 있었구나. 예. 내가 와서 일할 맛이 난다 하니까 그보다 더 리더로서 이 우리 조직의 이 기관의 리더로서 그보다 더 자랑할 일이 있을까? 네. 또 감히 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대부분의 콘텐츠 산업이 상당히 영세하다고 들었는데요. 지금은 그 콘텐츠 산업 진흥법이 통과돼서 영세 업체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인가요? 네, 아까 대담 중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게 이제 바로 콘텐츠 공제조합 설립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공제조합을 만들어서 아주 영세한 콘텐츠 기업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줘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지금 공제조합을 만드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일부 우리가 30억이라는 이른바 시드 모니를 정부로부터 작년에 받아서 확보를 해서 지금 열심히 지금 출범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콘텐츠 그 유관 산업 그 업체들이 해외 진출 시에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랄까 유의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콘텐츠라는 것은 일반적인 소비재나 무슨 제조업에서 말하는 무슨 그런 뭐 상품이나 이거하고는 좀 다르죠. 예. 아무래도 이것은 문화를 파는 겁니다. 그렇죠. 문화를 파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상대방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안 됩니다. 그렇겠죠. 이 문화 교류이기 때문에요. 전파가 그래서 아니고 교류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화라는 것은 또 일방적으로 주는 것만이 아니거든요. 또 저쪽에서 우리께 나가면 또 그쪽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쪽의 문화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런 포용력이랄까요?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교류죠. 교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TV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쪽에다 일방적으로 공급하고 판매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서로 같이 문화를 나누면서 어떤 프로그램을 공동 제작을 해서 예를 들어서 공동 제작을 해서 우리가 그쪽에 보낸다면은 훨씬 더 그쪽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쪽도 훨씬 부드럽고 또 어떤 그 효과나 이런 면에서도 또 배가 될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콘텐츠 산업에 도전하는 그 젊은이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컨텐츠는 창의성입니다. 그래서 결국 젊은 사람들이 발상의 전환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애플의
그 스티브 잡스의 예.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예. 잘 아시다시피 그때 모든 IT 기기는 클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그랬었죠. 그때까지는. 예. 근데 그것을 터치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예. 근데 그 터치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잡스가 한 얘기, think different. 다르게 생각하라. 예. 역시 젊은이들한테, 오늘날 젊은이한테 필요한 게 아닌가. 예. 가장 필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콘텐츠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글쎄 참 콘텐츠란 말이 어려운데요. 예. 저는 콘텐츠의 본질은 사람과 사람을 소통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떤 때는 콘텐츠를 통해서 사람을 기쁘게도 하고 또 슬프게도 하고 또 감동시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작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콘텐츠 역할이라는 것은 결국 이 많은 사람들을 격의 없이 소통시키는 하나의 수단이다. 그 콘텐츠가 소통이라는 말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콘텐츠 진흥원장님으로서 네. 앞으로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제 임기 동안요. 예, 열심히 산업진흥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 네. 예, 뭐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아, 그러시구나. 마지막 날까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콘텐츠진흥원 홍상표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앞으로도 글로벌 콘텐츠 도약을 위해 좋은 성과 많이 이루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또 다른 멘토와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통과 서비스 마인드, 그리고 강한 추진력으로 무장한 부드럽지만 강한 리더십의 홍상표 원장. 앞으로도 그가 한류를 키우는 콘텐츠 메신저로서 세계인과 공감할 수 있는 글로벌 콘텐츠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